그 전에 2009년 뭐 2011년에 가고 그러기 전에는 제가 나도 좀 감기 좀 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제가. 그런데 로키가 가고 로키가 2월 14일 날 갔거든요. 2011년.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좀 뭐 아픔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도 잘 안 움직여지는 증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절 홍반이라고 온몸에 이 결절 다리 쪽에 주로 하체 쪽으로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해지니까 병원을 갔어요. 혈액에 염증이 있는 거라고 혈액의 염증이 높아서 계속 약을 복용을 해야지 되는 병원이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아주 애매한 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혈액의 염증이 심하니까 이날까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 2월에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하도 아픈 곳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뭐 목에도 결절이 있고 폐에도 결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따져보니까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병원 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제가 병원을 다녀요. 선생님 피해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아직요?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요번에 오히려 전화 우리 쟤네 로키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도 이래서 아픈가? 왜냐면 우리 이제 애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나가다가 뭐 귀여운 강아지 보고 오면 또 특히나 이제 닮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같은 종이라는 거 보고 오면은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꿈에도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아주 많이 하는 거 보면 와이프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가습기 살균제는 다들 알다시피 가습기 사용이 많았던 임산부, 노인, 아동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던 반려동물 세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사례 접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추산 자료는 1994년부터 2011년도에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들을 추산하여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 약 16.6%가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542만 마리의 반려동물의 16.6%를 기반으로 약 87만 마리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정을 하였고요. 그 중에 10.7%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고 추산하였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또 이 피해 사례를 증명하면서 또 재판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아니면 참사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기회가 사실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이 먼저 피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온 피해를 최소한 6개월은 땡겨서 알았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줄였을 수 있을 거예요.
진상규명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품 사용과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관련 기업들의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서 동물 피해 케이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진료를 했던 수의사님을 이제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고 이렇게 잘 증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이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매대에 뭐, 네. 뭐 우리 아이를 위한 뭐 네. 가습기 뭐 깨끗하게 써야 된다, 뭐 때가 네. 낀다 막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우리럼 저거 써야겠다 우리도. 네. 그래서 이제 구매하기 시작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었고 너무 그런 광고에 현혹돼가지고 네. 그런 걸 모르고 속았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넣으면 조금 소독이 되지 않을까. 그 광고를 보시고 아니면 뭐 주변 그렇죠. 네네. 광고죠. 뭐. 예, 네. 제가 처음 이제 나와 살면서 처음 제가 아빠는 강아지를 엄청 오래 키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키워가지고 첫 강아지였는데 그래서 진짜 애지중지 키웠었거든요. 네. 얘가 써니고 얘가 하늘이 얘가 네. 별이 이렇게. 네. 아까 가습기 있는 사진도 좀 이제 요게 이제 뒤에 사진이 딱 나왔구나. 여기 네. 가습기 옆에 바로 옥시삭사. 가습기도 옆에 있고. 몸에 좋으라고 이걸 쓴 건데 이게 해가 될 줄은 몰랐지. 분명히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으면 사람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동물한테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 지금 내가 타는 지하철이 안전한지, 정비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스스로 점검하진 않잖아요. 안전할 거라고 믿고 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살지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소비자가 선택한 그 물건이 안전한지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책임이고 그 기업을 관할하는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습기 사용해 보시면 가열될 때 그 부분에 이렇게 석회질 같은 게 쓰이잖아요. 예, 그 수돗물에 의해 생기는 건가 뭔가 하여튼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보면 왠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그래서 이게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광고 문구가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 설명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뚜껑에 뭐 몇 리터나 뚜껑 뭐 하나 이렇게 넣으라고 했던 게 기억나서 그렇게 넣어서 썼었거든요. 특히 애경 저는 가습기 메이트 맞아요. 가습기 메이트. 그 제품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물어볼 때마다 정말 부끄러운데 포장이 제일 예쁘게 생겼어요. 가습기 살균제란 1994년 주식회사 유공이 최초 개발한 제품입니다.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물통에 넣어서 손쉽게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물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살생물제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16일 첫 시판된 이래 17년간 43개 제품 총 998만 개가 판매됐다. 2020년 특조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품 사용자는 627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건강 피해 경험자는 67만 명, 사망자는 1만 4천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한 건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기 시작한 지 무려 17년이나 흐른 뒤인 2011년 11월의 일이었다. 가습기 살균제가 시중에 1000만 개 가까이 유통된 뒤였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헬스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메르스 이후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된 용어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원헬스, 하나의 보건, 하나의 건강.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보건, 건강, 그 복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접했던 사례는 2006년도 1월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숨을 가빠하고 운동성이 떨어져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었는데요. 한 내원 1, 2주 정도 사이에 호흡이 갑자기 정말 빨라져서 보호자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셔서 병원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지금 호흡하는 양상을 보시면은 호흡 횟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가슴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얘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계속 쓴 상태로 이제 당시 내원했던 이제 애들의 다수의 동영상들이고요. 예, 하나같이 다 호흡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이제 이런 상태들로 애들을 보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예, 사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에 금지가 되면서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 에서도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특이한 폐 손상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식스센스에서 네. 락스물을 먹인 엄마 네. 그거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도 락스물을 먹고 고양이들에게도 네. 이렇게 공기 중으로 락스물을 네. 먹인 거잖아요. 네. 도덕적 손상이란 부도덕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오랜 시간 아주 절대적으로 가슴 깊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믿었던 신념이나 원칙 등을 내가 스스로 거스르는 행동을 했거나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도덕적 믿음 체계가 흔들리게 되죠. 많이 바뀌었죠. 예, 더 심해졌죠. 이제 그는 이제 심지어 뭐 손 씻을 때도 가급적이면 비누 이제 소독제 이게 좀 이제 거품하는 거를 잘 안 쓰죠. 물로만 차라리 30분 뭐 30초나 1분 충분히 씻지. 모험심이 좀 줄었어요. 남들이 좀 권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검증되고 다 이제 얼리 어댑터 같은 짓은 잘 안 하게 됐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반려동물을 잃은 경험을 한 반려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도덕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낸 대기업과 시판을 승인한 국가를 이 도덕적 원칙을 어긴 행위 주체로 인지하게 되면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 있겠죠. 또 그 물건을 구입하고 가습기에 부어 넣은 나 스스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 반려동물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요. 내가 그걸 안 썼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잘못될 일도 없는데. 저를 따랐다던가 그런 애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 잘못으로 보낸 애들은 좀 마음속으로 미안함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헤어진다라는 거는 사람이든 뭐 누구나가 이별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아이들을 데려온 아이들한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참사가 났을 때 계속 해왔던 게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빨리 끝내고 지우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재난 참사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유형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왔어, 이슈가 됐어, 그러면 빨리 보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흔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쭉 해왔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지거든.
제가 기대했던 선호말 어미더라든지 이런 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상하게 많이 나온 어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휘는 미리 계획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말을 할 때에는 꼭 엇을 사용해야지, 혹은 내가 오늘 말을 할 때에는 꼭 는을 사용해야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시의 문법소 선택은 비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 속에서 제가 문법소를 골라내서 그 문법소가 하고 있는 기능들을 택해서 확인해 보면 이분들의 발화 의도와 또 내용이나 주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증거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더유를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어덧도 증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 지요, 잖아요, 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순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다음 사례에도 동일하게 또 동일하게 또 동일하게 숫자를 세보니 꽤 큰 거죠.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현대 말뭉치, 구어 말뭉치를 확인해 보니까 구어 말뭉치는 1%, 2% 내외인데 우리는 20%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현상일까 하고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거든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미지가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모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른다면 알려주는 메시지죠.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쭉 찾아봤죠. 그랬더니 자신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고 나서부터의 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생활의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 잖아요, 지요,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꽤 수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 1%가 나오지 않는데 그게 15%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하고 결합되어 있는 문장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보상 안발에 알고 있지? 이런 것. 그리고 또 국가적인 문제인 거 알고 있지? 이런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알고 있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조, 잖아요 이런 종결어미들은 우리는 이제 기지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가정하고 말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계속 말한다는 건 확인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공유하는 거죠. 확인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15%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구어 일반 언중들의 말뭉치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알려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지? 나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답고 개다운. 하필이면 지금 왜 뜬금없이 라이카 생각이 나는 것인가. 1957년 인간은 개 한 마리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인간이 호시탐탐 깃발을 꽂고자 안달했으나 끝내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던 우주라는 미지에 인간은 개를 먼저 보냈다. 앞장 세운 것이다. 인간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말이다.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떠돌이 개, 후일 라이카라고 불리게 된 개의 이야기다. 우주 공간에서 생물체가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렇게 개는 인간 대신 우주로 갔다. 인간보다 먼저 우주에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라이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꼬리는 흔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인지 슬프기 때문인지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라이카만이 간직한 진실이다. 어쨌건 내가 라이카에게 골똘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무언가 암시하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어서다. 인간과 개의 시간이 어떻게 펼쳐져 왔고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를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개는 앞으로도 인간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인간 대신 앞장서게 되리라. 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모자란 손과 발을, 눈과 코를, 영혼과 체온을 대신할 자리에 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끌려 다닐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개들이 인간보다 먼저 무지개를 건너 지구를 떠나겠지. 떠나는 것을 보여주며 목숨의 슬픔과 사랑의 용기를 가르쳐 주겠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와 함께 산책 나가본 인간이라면 알 것이다. 개가 앞장서서 저만치 간 다음 뒤돌아 띄우는 눈빛을. 여기까진 안전해, 와도 좋아 하고. 개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다. 부드럽고 귀여운 주제에.